그 다음에 유사과학과 과학에 대한 저희 인식 변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래서 읽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과인데 문과면은 살면서 이과하고 말다툼을 할 일이 꼭 있거든요. 칼부터는. 그리고 유사과학은 믿음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종교, 성경이 진실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그 기독교가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사과학은 믿음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과학은 다르게 반증의 반복을 관심이 많았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던 중 제 수준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배울 수 있을 만한 책인 이 책을 찾게 되었어요. 이 책을 물리에 관심이 있고 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물리나 과학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 물리와 과학이 어렵다는 그런 고정관 이 책이 처음 발간되었을 당시 갈릴레오가 이 책에 넣은 사파입니다. 이 표지를 보시면 세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는 천동설, 지동설을 가지고 언쟁을 벌이고 있고, 가운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의 구성은 특이하게도 두 사람이 각자의 이론을 가지고 논박하는 방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적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책의 출판으로 인해서 갈릴레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갈릴레가 지동설을 가지고 교회 가서 주장을 했을 때 그 교황이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였고 갈릴레가 지동설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여기보다는 과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그 과학 이론 자체에 대한 것을 말이죠. 제가 감명 깊게 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그 토론 4일차주에 그 조석 현상에 대해서 토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챕터에서 과학이 불완전하다 이거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판적 사고입니다. 기존의 이론은 얼마든지 반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 고준희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반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이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방적 사고입니다. 그 실험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말하는 이론이 기존 이론과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지만 미래 연구원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 사고입니다. 왼쪽 부분에서는 머페이 법칙,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크리스마스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머페이 법칙, 일상생활 속의 법칙, 과학으로 증명하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물리학, 산타클로스가 하루 만에 들어오게 너무 큰 집. 일단 머페이 법칙에서는 머페이 법칙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그 다양한 사례를 직접 계산하여 머페이 법칙은 사실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얼마나 가혹한가를 말해주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는가를 지적한 법칙이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운을 느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영화 매트릭스를 떠올릴 텐데요. 그 공학자들이나 공대생들은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천라고 이 책의 저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계열을 너무 참신하게 합리화하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변화로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잘 못 읽었었는데 책을 통해서 좀 재밌게 독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깨달았고, 이제 막무가내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마지막으로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학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눈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 대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역할이라는 건 분명한데 대체 누구를 상담하지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면,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상담으로서 정신적 치유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제가 꿈꾸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연구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다음 단계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내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는데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오감으로 느낍니다. 이 위상에 대해서 오감으로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런 오감에서 느낀 정보들이 해마로 도착해서 해마는 그 예전에 겪었던 일과 이 위상과 예전에 겪었던 일을 유사한 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편도체로 옮겨서 전두엽과 시상하고 전달되게 됩니다. 전두엽은 적합한 행동이 어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서 하루를 긴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에 대한 극복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이 책은 우리 뇌는 중에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을 봤을 때 이게 무섭다고 인지하는 것과 무섭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은 초기에 어떤 반응을 했냐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기에 무서워하고 벌에 한 방 쏘였다면 끝까지 무서워한다고 인식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말이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는 애플의 성공 비결을 밝혔는데 우리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비결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이 있고자 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듣고 이 인문학과 기술이 어떻게 공존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와서 NI 노트를 쓰면서 오늘 기사들을 보면서 화학교육과 문이과학과 이런 주제를 많이 접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도자로서 정치, 군사, 역사 등 다방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운 위대한 인물인데요. 로마의 원로원과 귀족들은 이런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는 것을 두려운 나머지 살해하고 맙니다. 이 대목에서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대목인 브루투스 넘어져라는 대목을 상상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카이사르는 살해를 당하기 전에 어떤 경고문을 살해 계획에 대한 경고문을 암호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카이사르가 받은 암호는 그가 만든 암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거 카이사르 암호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구글 서버나 아니면 공인증서든 아까 말했듯이 많은 데서 이용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독서를 하고 느낀 점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구글과 삼성에 대해 예를 드는데 구글에서 2011년에 6,000명의 신규 채용 중 5,000명이 인문계에서 채용하고 2014년에 신입사원의 50%를 인문학 전공자로 채용했답니다. 국내 삼성 역시 인문계열 전공자를 선발해 소프트웨어 전문력을 양식시키는 SES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IT와 인문학에 대해 융합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이제 신간부서를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간부서를 가서 이 책을 발견했는데 우선 저는 생명공학과 진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 도서를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생물학 도서라고 하면 또 이론적인 책들은 정말 무엇인지 이론 기술적인 내용을 딱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책을 일단 골랐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표지에 보면 저자의 다른 책으로 만 명의 황제의 역사라는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기 때문에 21세기에 진짜 긍정적 우생학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유전자의 치료 요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공학과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사회윤리적 논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조현병 유전이라고 써있듯이 작가의 집안에 조현병이 유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유전병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독자들이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물리학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과학은 좋아하지만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또 복잡하고 또 복잡한 수학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리학을 4가지 과학, 물, 화, 생지 중에서 물리학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원히 피해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결할 방법을 시간은 상대적이다. 이 말을 누가 하신 줄 아시나요?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한 말입니다. 이분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은 상대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힘으로 빛 시계의 높이는 30만 킬로고요. 우주선에도 같은 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주선에서 봤을 때 빛 시계는 당연히 1초 만에 거울에 도달을 하겠죠? 근데 이게 달 표면에서 봤을 때도 같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주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서 빛의 경로를 달 표면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의 경로를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빛의 경로를 따라 그려보니 실제 빛의 1초마다 가는 빛의 경로가 여기서 더 길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1초가 지났을 때 우주선 안에 시간은 아직 1초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초가 지났을 때 여기서 1초를 밖에서 봤을 때 1초로 간 거리는 우주선 안에서는 사실 0.6초, 그러니까 1초 내에서 0.6초라는 의미죠. 이게 결국은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이 모두가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과학 콘서트의 저자시더라고요. 저는 이 과학자분에 대한 관심이 흥미가 생겨서 저서를 찾아보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정재승이라는 과학자분은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정말 엄청난 두뇌를 지니시고 계시는데요. 그는 경기 과고를 조기 졸업하고 한국과학위원 학부과정에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대, 예일대, 그리고 미국 콜롬비아대 정신과까지 미래에 대한 호들갑스러운 예측과 환상으로 들썩였죠. 유전공학이 미래의 청사진을 제공할 거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유전공학의 발전이 장밋빛 미래만을 그려줄까요? 이 책은 영화 가타카를 통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좋은 유전자만 갖게 된 우성 인간을 자식으로 낳고 자연수정으로 낳게 된 아이들을 열성 인간으로 취급하는 사회인데요. 이 사회에서 주인공인 빈센트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미래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은 바로 첫 번째 내용에서 마법을 편지로 만드는 과학기술에 카메라로 사람의 마음을 찍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진실로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나온 이 기술의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과거의 기억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뇌 활동을 추론해 본 결과 그 과거의 기억들을 모두 맞췄다고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 뇌 속의 파란색 부분이 해마상윤기라는 부분인데요. 이 해마상윤기 부분 속에 뉴런의 패턴을 분석하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DNA 속의 염기서열을 분석해가지고 DNA를 해독할 수 있었을 듯이 이러한 해마상윤기의 뉴런의 규칙적인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강연은 18분의 강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의 강연만 그의 절반이 9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 궁금했는데 세대 관계자가 그에게 주제를 바꾸라고 요청했지만 그가 끝까지 주제를 바꾸지 않고 그 주제로 강연을 하겠다고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연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처음에 주제로 발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댄스성처럼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중에서 다윈 오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연구소나 각각의 엉뚱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겠고요. 그 대신 제가 가장 관심 있고 흥미로웠던 질문을 설명해서 이 책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만약 DNA가 사라진다면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이 질문에 흥미를 느꼈던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어서였습니다. 저는 6살 때 처음으로 DNA에 대해서 알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사각형, 삼각형 모양으로만 구성되었던 것만 보았었는데 이거는 두 개의 곡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몸은 장기랑 피 이런 걸로만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DNA라는 게 내 몸속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몸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해
시험을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 학생이 시험을 끝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해서 점점 넓혀가면서 이 질문에 대해 과학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는 또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설명했던 DNA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작가는 DNA 일부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분석을 하여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를 탱탱하게 펴주는 간단한 성형을 생각하실 텐데 보톡스는 사실 식중독균인 보톨리누스가 만든 독소라고 합니다. 이 보톨리누스가 만든 독소인 보톡스는 섭취 시에 인간의 부교감 신경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운동신경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보톡스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하면은 1g만으로 150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위험한 보톡스에 대해서 20세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이를 의학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보톡스가 운동신경을 마비시킨다는 점을 이용해서 한정된 부위의 근육에 투입하여 근육의 경련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눈 아래에 근육 경련이 생긴 사람에게 보톡스를 주입하게 되면 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활용 범위가 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장래 희망은 화학공학과인데 화학에 관련된 분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화학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얻어내지만 화학공학과는 그 과정을 공정을 줄인다든지 수동률을 높인다든지 하는 걸로 바로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에 대해 사소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위험한 독소구나 하고 넘겼으면 지금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돈을 안겨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러한 점에서 저의 진로와 이 책에서 물질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로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멸종에서부터 대문기 멸종, 페른기 멸종,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멸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악기 대멸종까지의 5대 대멸종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른기 대멸종은 전 세계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98% 이상이 전멸한 역사상 가장 큰 규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인간이 편한 대로만 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멸종에 처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자면요. 남자는 포르노에 끌리고 여자는 로맨스 드라마에 끌리는 이유도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인간들의 기본 목적은 생존과 번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오래 살아남고 더 많이 번식하기 위해서 남성들은 자신의 유전형질들을 최대한 배포하는 것이 더 유리했고 그에 반해 여성들은 자신이 임신을 한 동안 그 상태를 완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맨스 드라마에 끌린다. 그래서 의붓어머니의 등장은 주인공들에게 불행한 요소로 작용이 되었을까. 이 책의 저자인 마틴 베일리와 마고 윌슨은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를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번식과 생존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취한 행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영국의 전 수상인 토니 블레어는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하였으며 이탈리아의 전통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이 책에서는 총 4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 지구온난화는 현실이며 인간이 일으켰다. 그러나 둘째, 그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격렬하고 불길하며 코앞에 닥친 결과에 대한 주장은 심하게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더 단순하고 더욱 현명하며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구온난화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지구온난화를 막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와인에 있어서 공기의 유입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로코로 와인의 숙성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그럼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바로 책 32쪽에서 33쪽에 걸쳐 나오는 아이스 와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이스 와인은 포도가 올 때까지 수확을 하지 않았다가 날씨가 추워서 바람이 쌩쌩 불 때 포도를 따가지고 이를 압축을 해가지고 만든 와인을 말해요. 물의 어느 점이 당분의 어느 점보다 낮아서 포도 속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래서 수확을 하게 되면은 되게 단 원액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1500년의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0년에서 환랭기와 온난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저에게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항상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봤던 그래프들은 스타티스틱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일자로 쭉 가다가 갑자기 현대에 들어와서 올라오는 그래프들만 보게 되었는데, 이런 그래프를 보게 돼가지고 되게 실제로 지구온난화가 거짓일 수도 있겠구나. 북극의 빙하가 물 위에 떠 있다는 것은 북극점 주변에 한해서 선점된 말이고, 실제 북극에서도 땅 위에 있는 얼음이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6m 정도 상승하고,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54m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상으로 발표를 하면서 우사인 보트가 달리는 것을 보면 우사인 보트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달린다고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빛은 30만 킬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20만 킬로를 달리면서 빛을 보면 빛은 10만 킬로로 보이고, 30만 킬로 달리면서 빛을 보면 빛은 과연 멈춰 보일까요? 아닙니다. 빛은 당신이 어느 속도로 달리나 항상 30만 킬로입니다. 그러면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하지만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시간이어서 힘당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중력을 받은 빛에서 시간은 팽창하게 되고,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제 인터스텔라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가 1973년 발표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언급한 개념입니다. 중간기술이란 선진국의 대규모적이고 자본 진력적인 기술과 개발도상국의 토착적인 기술 사이에 위치하는 기술입니다. 슈마어는 이런 중간기술이 제3세계가 자기 발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이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주장은 현대까지 적정 기술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 의해 우주는 완벽하며 달은 완벽히 매끈한 구면이다, 구이다, 이러한 사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가 관측한 결과 달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선이 고르지 않고 산과 계곡이 존재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나눠진다, 이러한 사실들을 새로 알게 되어서 그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렸고 틀렸다는 것을 첫 번째는 그 달 주위에 있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의 가장자리를 보면 그 물질에 빛이 제대로 반사되어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근거였고, 두 번째는 달에 돌출부와 함몰부가 있는데 가장자리 부분에는 돌출부와 함몰부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함몰부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그 간격은 토성의 A고리와 B고리 사이의 수억 킬로미터의 틈을 말합니다. 이 카시니 간격은 토성의 위성이 마미스라는 석동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성에 있는 올림포스 몬스라는 화산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화산은 2,700km로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도 10,0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올림포스 몬스 화산은 27,000km라니 얼마나 높은지 상상도 안 되시지 않습니까? 이 화산은 6억 년 전에 활동을 중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화학 실험에서 실시한 실험을 복습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퀀싱이나 전기 영도, PCR과 같은 다양한 실험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험들을 실제로 중요 강도에서 실시해 보았기 때문에 좀 더 와닿았고 이러한 실험들에 대한 실제 실험 상황을 바탕으로 실험의 결과까지 그림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개놈 지도인데 이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놈 프로젝트와 같이 현대의 개놈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러한 개놈 지도를 보면서 현대인들이 어떤 공통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개놈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게 되어 개놈 지도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유명한 분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DNA의 화학적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수 있었는데 아데닌과 티민이 이중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고 구아닌과 사이토신 삼중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기에 이중나선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어 제가 DNA와 같이 생화학적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같은 특정한 나쁜 냄새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생겨서 더 쾌적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고 그런 환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녀는 그의 스킨 냄새에 끌리는가? 사실 이 단어는 남녀의 후각 능력에 대한 차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후각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여러 번의 실험에 따라서 거듭 밝혀진 내용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 후각을 받아들이는 뇌 구조의 차이와 그 세포의 크기가 후각 기관에 와서 흡수가 되고 그 흡수가 된 게 또 신경을 따라서 뇌 변형계에 가는데 변형계에 전기화학적 에너지를 주게 되는데 이 변형계에서는 그 인간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중추신경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냄새를 맡게 되면 바로 호감이 생기는 게 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들 수 있는데요.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의 향을 이용해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